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 측천무후. 그녀는 중국사에 손꼽히는 악녀 중 한 명으로 시대와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어 수많은 업적을 남긴 선구적인 여걸로 지금까지도 평가가 엇갈리는 논란의 인물이다. 측천무후의 이름은 무조이고 당나라의 개국공신인 아버지 무사왁과 수나라 황족 출신이던 어머니 양씨 사이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다. 평민 출신이었던 아버지 무사왁은 목재상으로 당 건국 과정에서 고조 이연을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 공신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다. 측천무후가 12세였던 635년 아버지 무사왁이 사망하였고 637년 14세가 된 측천무후는 39세이던 당태종 이세민의 후궁으로 입궁하라는 조서를 받게 된다. 당태종은 측천무후의 뛰어난 미모를 보고 그녀에게 무시 성이 귀엽고 애교스러운 아가씨라는 의미의 무미라는 이름을 하사하니 바로 측천무후의 또 다른 이름으로 유명해진 무미랑의 기원이다. 하지만 그녀는 뛰어난 용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황제의 총애를 얻지는 못했다. 이유는 바로 측천무후의 범상치 않은 성정 때문이었다. 자치통감에 따르면 어느 날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길들일 수 없는 야생마가 있어서 고민하는 태종에게 그녀가 내놓은 해법이란 채찍과 쇠몽둥이로 다스리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빗으로 말의 목을 따버리면 된다. 라는 섬뜩한 대답이었다고 한다. 불과 14세 소녀의 상상을 뛰어넘는 잔인하고 대범한 대답은 산전수전 다 겪은 태종으로서도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측천무후는 태종의 후궁으로 입궁한 12년 동안 한 번도 품계가 오르지 못하며 홀대를 받았다. 하지만 측천무후는 긴 세월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학문을 열심히 익히며 자기개발의 기회로 삼았다. 당시는 태종이 정관의치로 불리우는 태평성대를 열었던 시기라 태종을 정치적 스승으로 삼아 통치술과 식견을 배웠다. 태종이 나이가 들며 병환으로 알아눕게 되자 측천무후는 황제의 곁에서 병간호를 맡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주 병문안을 온 황태자 이치를 만나게 된다. 당시 측천무후의 나이는 22세, 이치는 18세였다. 서로에게 운명적인 끌림을 느낀 두 사람은 남편이자 아버지인 태종의 임종을 목전에 두고 금단의 사랑을 키워가게 된다. 온화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이었던 이치에게는 아버지 태종이 꺼려했던 그녀의 단호하고 강인한 성격이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왔다. 태종이 죽고 이치가 새 황제인 고종으로 즉위했지만 측천무후는 당나라의 예법에 따라 황제의 자식을 못 낳은 후궁이었기에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어야 했다. 태종의 서거 일주기를 맞이하여 고종이 아버지의 제사를 위하여 무조가 있던 감업사를 방문하며 두 사람은 1년 만에 재회하였고 그녀는 고종의 후궁이 되어 궁으로 돌아왔다. 당시 고종의 왕비로 자식이 없던 왕왕후는 황궁에서 고종의 총애를 받던 숙비 소씨와 연적관계에 있었다. 왕왕후는 고종보다 나이 많은 측천무후를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측천무후와 연대하여 소숙비를 견제하였다. 하지만 여우를 쫓으려다가 호랑이를 불러들였던 것이다. 황제의 총애를 등에 업은 측천무후는 오래가지 않아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다. 자치통감에 따르면 그녀는 놀랍게도 어린 영아였던 자신의 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뒤 병문안을 온 왕왕후의 죄로 뒤집어 씌우며 모함했다고 한다. 분노한 고종은 왕왕후를 폐위하고 655년 측천무후를 황후로 올렸다. 측천무후의 나이는 32세로 황궁에 재입궁한 지 불과 2년 만의 일이었다. 측천무후는 황후의 자리에 오른 뒤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대거 제거하는 대숙청을 단행했다. 먼저 별궁에 유폐되어 있던 경쟁자 왕왕후와 소숙비를 온갖 잔혹한 고문 끝에 고통스럽게 처형했다. 일설에는 체념한 왕왕후와 달리 소숙비는 죽어가면서도 고양이와 쥐로 환생하여 내 목을 물어뜯을 것이라며 측천무후를 끝까지 저주했고 두려움을 느낀 측천무후는 이후로 궁궐에서 고양이를 절대 기르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이어 측천무후는 신하들을 부추겨 고종과 다른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황태자를 폐위시키고 자신의 아들 이용을 태자의 자리에 올렸다. 또한 자신의 황후책봉에 반대하던 공신들을 잇따라 좌천시키고 반역을 도모했다는 누명을 씌워 가족까지 몰살시켰다. 측천무후의 권세가 커지면서 황제와 대등한 정치적 동반자의 반열에 오르자 고종도 그녀를 견제하지 못했다. 그리고 건강이 나쁜 고종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측천무후는 권력욕에 있어서만큼은 혈육에게도 예외가 없을 만큼 한없이 비정하고 잔혹했다. 측천무후는 태자가 된 이용이 24세가 되어 대신들의 지지를 받으며 실권자로 부상하자 이를 견제하여 친아들마저 독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형인 이용 못지않게 똑똑하다는 평을 받았던 차남도 어머니 측천무후의 눈밖에 나며 자결해야 했다. 683년 고종이 승하하자 측천무후의 셋째 아들 이연이 4대 중종으로 즉위하였다.
하지만 측천무후는 중종과 그 뒤를 이은 막내 예종마저도 잇따라 폐위시키면서 결국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친아들 넷을 모두 제거하는 비정한 어머니의 면모를 드러냈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잔인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던 측천무후지만 그녀의 치세의 당 제국은 오히려 황권 강화로 인하여 정치가 안정되어 번영을 누렸다. 측천무후 시대의 당 제국의 확장된 영토는 건국 이후 최대에 이르렀고 주요 실크로드까지 장악하여 동서문명의 교류가 활발해진 시기로 평가받는다. 또한 측천무후는 세금과 노역을 줄여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고 농업서를 발간, 배포하며 민생을 돌보는 데 주력했다. 풍족한 곳간과 물가 안정으로 당나라의 경제는 나날이 번영했다. 물론 태종치세부터 이어진 기반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를 계승한 측천무후의 탁월한 정치 감각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성과였다. 690년 측천무후는 예종에게 황위를 넘겨받아 국호를 주로 고치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 15년간을 통치하였고 황후에서부터 황폐후 그리고 황제까지 그녀가 다스린 35년간의 치세를 무주히 치라고 한다. 그녀는 수도를 장안에서 낙양으로 옮겼는데 도시 이름을 신도라고 불렀다. 나중에 역사가들은 나라를 세운 무조를 측천무후라고 부르고 그녀가 세운 주나라를 서주와 구분하기 위해 무주라고 불렀다. 측천무후는 성격이 남자 못지않게 용감했고 권력에 대한 욕심도 많고 자기 일에 방해가 되는 인물은 가차없이 죽일 정도로 차갑고 냉정했다. 하지만 아주 뛰어난 통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측천무후는 문학적 재능을 가진 학자 북문학사를 뽑아 책을 편찬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물어서 정치를 했다. 또한 불교를 이용해서 백성들에게 여자가 황제가 되는 것은 부처님의 뜻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무주를 세운 뒤에는 자신이 직접 시험을 내서 관리를 뽑았고 군인들도 과거 제도로 뽑았다. 관리가 일을 잘해 백성들의 살림이 좋아지면 승진시키고 반대로 관리가 잘못해서 백성들의 살림이 나빠지면 벼슬을 빼앗았다. 또한 토번의 공격을 물리쳐서 국경 지역을 안정시켰고 군인들에게도 직접 농사를 짓게 해서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었다. 측천무후가 나라를 다스린 동안은 당태종 때처럼 나라가 아주 번영했다. 하지만 측천무후는 불로장생에 집착하여 젊은 남자들을 가까이 두는 남총에 빠졌다. 도교의 양생수를 신봉했던 측천무후는 젊은 남자들과의 성생활이 젊음을 회복한다는 믿음이 강했다고 한다. 측천무후는 설해에 장씨 형제 등의 젊은 남성들을 총애했고 야사에는 하룻밤을 보낸 남자만 3,000명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건강관리에 철저했던 측천무후는 70대의 나이에도 주변에서 그녀의 노쇠함을 느끼지 못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영원한 권력은 없는 법. 705년 측천무후가 노쇠한 틈을 타 측근들의 부정부패와 전횡에 반발한 장간지를 위시한 5대신들이 신룡정변을 일으켜 남총 장씨 형제를 제거하고 측천무후에게 양위를 요구하였다. 강한 압박에 측천무후는 어쩔 수 없이 예전에 쫓아냈던 이연을 다시 불러와서 뒤를 잇게 하고 자신은 태상왕으로 퇴위하였다. 측천무후가 세상을 떠나자 중종 이연은 국호를 다시 당으로 고치면서 무주는 사라지게 되었다. 측천무후의 사후 그녀의 무덤 앞에 세워진 비석에는 의외로 아무런 글귀도 새겨지지 않았다.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과 자식까지 죽인 그녀의 악행이 기록될까봐 두려워했다는 설과 비석에 새기기에는 너무 업적이 많아서 비워두었다는 설까지 해석은 분분하다. 그러나 남성 중심의 사회에 태어나 평민인 목재상에 따라서 후궁과 비구니를 거쳐 대제국 400여 명의 황제 중 유일한 여성 황제가 된 그녀가 중국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